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소설 속 세계로 함께 떠나보세요. 소설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두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박윤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11월의 서울은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중이었다. 단풍이 진 나무는 이미 앙상했고 아파트 앞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다. 윤자는 어쩐지 그 모습이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나무처럼, 놀이터처럼 꽤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남편 정인수는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전날 저녁 먹다 남은 김치찌개가 담긴 냄비와 덜 먹은 밥이 그대로 있었다. 그는 어지럽혀진 식탁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아니, 말 자체를 잘하지 않았다. 정년 퇴직 이후 그는 말 대신 기침이나 한숨 같은 소리를 주로 냈다. 그조차도 요즘은 줄어들고 있었다. 여보, 뭐라도 데워줄까? 아냐, 그냥 라면 끓여 먹을게. 된장국 끓여놨어. 됐다고 했잖아. 윤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싱크대로 가서 물을 틀고 냄비를 비우고 수세미로 닦았다. 그 사이에도 인수는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다. 대화는 짧았고 시선은 잘 맞지 않았다. 오히려 손끝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온기가 더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30년이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 진단을 받았던 게 정확히 30해 전이다. 의사는 불임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말했지만 윤자의 귀엔 그 말이 귀청을 찢듯 박혀왔다.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고 윤자는 점점 더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다. 남편도 말을 아꼈다. 윤재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회피였다. 여자가 애 하나 못 낳고 뭐 하냐. 우리 집안대 끊기게 생겼다. 그렇게 태어났으면 뭐라도 잘해야지. 밥값은 하고 살아야지. 그 말들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말들은 윤자의 뇌리에 박혀 고통을 남겼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던 날도 마찬가지였다. 요양병원 침대에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윤자는 그녀가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을 째려본 그 눈빛을 잊지 못했다. 원망이든 포기든 사랑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윤자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빈자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시간은 흘렀지만 마음은 멈춰 있었다. 그러다 얼마 전 신문 한 구절이 윤자의 눈을 멈추게 했다. 70세 여성 대리모통의 늦깎이 엄마 되다. 윤자는 그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남편은 그 기사를 무심히 넘겼지만 윤자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두 손이 떨렸다. 심장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이제라도. 그날 밤 윤자는 오랜만에 불면증에 시달렸다. 눈을 감아도 잠들 수 없었고 전등도 끄지 못했다. 몸을 이불에 파묻은 채 자신이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에게 쓰는 편지를 상상했다.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며칠 뒤 윤자는 몰래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고령 대리모, 출산 대행, 대리출산 성공 사례라는 단어들을 타이핑하며 관련 기사와 커뮤니티를 들락거렸다. 출산 알선 브로커, 법적 위험성, 사기 피해 사례까지 수없이 읽었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생전 처음 진지하게 삶의 방향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다. 박지우, 29, 건강한 체형, 흡연 음주 없음, 본가와 연락 끊김. 조건은 완벽했다. 윤자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지우는 겁먹은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정중한 말투와 가녀린 미소로 윤자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다. 사모님, 책임감 있게 잘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한 건 맞지만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네오는 그 말 한마디로 이미 반은 다 한 거야.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정자의 제공자는 인수, 윤자는 병원을 통해 위임서와 각종 동의서를 대신 준비했고 가짜 서명을 만들어냈다. 죄책감이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지만 윤자는 한을 풀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게 박지우는 임신을 했다. 수정시술이 성공했다는 연락을 받은 날 윤자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료실에서 나와 복도에 혼자 앉아 눈을 감았고 그제야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세상이 모두 조용해지고 자신만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며칠 후 지우는 윤자의 집으로 들어왔다.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고 따뜻한 이불과 새 베개를 준비했다. 불편한 거 있으면 꼭 말해. 네가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가족처럼 지내자. 감사합니다, 사모님. 저 진짜 감사해요. 지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윤자는 지우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다. 마치 자신이 품었던 무언가가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향해 말하던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신은 실패한 여자가 아니었다. 곧 엄마가 될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집 안엔 낯선 생명이 깃들었다. 윤자는 비로소 자신의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고 믿었다. 박지우를 처음 만난 날, 윤자는 한눈에 이 여자가 자신이 찾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받았다. 신촌의 허름한 찻집,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 사람도 드물고 조용한 자리였다. 지우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검은 니트를 입고 나타났다. 키는 작았지만 체격은 균형이 있었고 앉을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운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눈매는 맑고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박지우 씨 맞으시죠? 네. 박윤자 사모님, 맞으세요? 그래요. 불편하면 말 놓을까요? 아니에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도 이런 자리 처음이라 좀 긴장되네요. 지우는 처음부터 자신이 처한 사정을 차분히 풀어놓았다. 양친과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겼고 혼자 자취를 하며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를 감당하다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시술과 출산에 대한 동기는 돈이었다. 하지만 말끝마다 진심을 담으려 애썼다. 사모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고 정해진 시기까지 책임 다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난 그냥 아이만 건강하게 낳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면 돼요. 정말 감사해요. 저한텐 이런 기회 자체가 살 길이에요. 윤자는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찌르르 아렸다. 누군가의 절실함이 자기의 절박함과 포개졌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미 이 계약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게 되리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계약은 그날로 성사되었다. 브로커를 통해 병원과 시술, 일정을 잡고 정자 제공 동의서와 각종 위임장 서류도 준비되었다. 물론 정인수는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 윤자는 병원 직원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남편은 몸이 불편해서 직접 못 오니까 제가 서류로 처리할게요. 위조된 서명은 떨리는 손으로 그렸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윤자는 그 어떤 불법도 이번만큼은 사랑으로 해석하고 싶었다. 박지우는 시술병원에 다녀온 지 3주 후 임신 소식을 전해왔다. 병원에서 받은 초기 임신 확인서를 사진으로 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사모님, 아이가 잘 자리 잡았대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윤자는 답장을 바로 보냈다. 정말 고마워요. 지우 씨, 그 아이는 우리 둘한테 다 희망이에요. 윤자는 곧장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 비워둔 작은 방에 새 이불을 들이고 겨울용 커튼과 전기장판까지 준비했다. 지우가 좋아한다는 복숭아 맛, 요거트도 잊지 않았다. 냉장고는 어느새 지우를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고 식탁 위에는 임산부 영양제를 정리해둔 바구니가 놓였다. 그리고 며칠 뒤 지우는 간단한 짐을 들고 집에 도착했다. 가방 하나와 종이봉투 몇 개 작은 캐리어. 소박한 짐이었다. 윤자는 그녀를 문 앞에서 맞이하며 말했다. 어서 와요. 추웠죠? 네. 생각보다 날씨가 더 차네요. 방은 이쪽이에요. 창문 열어놔서 좀 쌀쌀하긴 한데 전기장판 켜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지우는 방을 둘러보고 이불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윤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한때 아이를 꿈꾸며 꾸며놨던 아기방이 떠올랐다. 낡은 책장 위에 작은 장난감이 덩그러니 놓여있던 그 방. 지우가 있는 지금의 이 방은 다르지만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윤자는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된장국에 나물 반찬, 불고기를 곁들였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밥을 떠먹었고 윤자는 계속 그녀의 접시를 채워주었다. 입덧 같은 건 아직 없죠? 네, 아직은 괜찮아요. 맛있어요, 이거. 아기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음식이 약이라니까. 그 순간 인수가 자리에 앉더니 물었다. 몸은 좀 어때요? 많이 피곤하진 않고? 아, 네. 괜찮아요. 그래도 무리는 하지 말고. 집에 있는 동안은 편하게 지내요. 그 말이 전부였지만 윤자는 조금 놀랐다. 인수가 그토록 건조한 사람임에도 최소한의 배려를 내보이자 안심이 되었다. 이 집이 곧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겠다는 아주 작은 희망도 들었다. 하지만 희망은 늘 조용히 균열을 감춘다. 다음 날 새벽, 윤자는 우연히 화장실 가는 길에 지우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흐느끼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멈춰 섰지만 문을 밀지는 않았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피로일까? 하지만 윤자는 그 문을 열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 그것이 지금 서로에게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침이 되자 지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밤에 잘 주무셨어요, 사모님? 응. 지우는? 네, 푹 잤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기도 덩달아 편했겠네. 그날부터 지우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왔고 윤자는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요, 아기 심장 소리 들려요라고 말할 때 윤자는 그 조그마한 화면 속 점 하나에 마음을 모두 걸었다. 그 점이 자신이 살면서 품어보지 못한 모든 것의 보상이자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자는 처음으로 남편 없이 방 안에서 작은 기도를 드렸다. 부디 이 아이만은 무사히 세상에 와주기를, 내 평생 마지막 기적이 되기를. 세 사람이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엔 그저 며칠 머무는 것처럼 보였던 지우의 존재는 이제 집안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섞여들고 있었다. 윤자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지우의 방 앞에서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기침하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식사는 세 사람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고 간식이며 영양제도 모두 지우 중심으로 준비되었다. 마치 이 집의 중심이 어느새 지우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된 것 같았다. 처음 며칠은 인수도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고 적당히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입은 굳어갔다. 식사 시간에 젓가락 소리만 들리는 날이 늘어났고 대화 중간에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도 많아졌다.
윤자는 그런 인수를 보며 불안한 감정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다. 지금은 지우가 더 중요했다. 이 집에서 태어날 생명이 이 집을 바꾸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우는 기본적으로 예의 바른 아이였다. 무례한 행동은 없었고 부탁하면 곧잘 따랐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선을 넘었다. 처음엔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쓰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입맛이 없다며 밥을 남기기 시작했고 과일이나 디저트 같은 것만 골라 먹었다. 화장실도 밤마다 오래 머물렀고 휴대폰 통화는 점점 길어졌다. 통화 중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윤자가 무심코 물었다. 누구랑 통화했어? 친구요. 대학 동기인데 요즘 연락이 자주 와서요. 별일은 아니에요. 윤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하나 피어났다. 지우는 늘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생각은 도무지 읽히지 않았다. 더욱이 초음파, 사진을 들고 온 병원의 상호가 바뀌어 있었던 날, 윤자는 처음으로 지우의 말을 믿는 것이 두려워졌다. 전에 다니던 병원이랑 다르네? 병원 옮겼어? 아, 네. 거기 예약이 너무 밀려 있어서요. 이쪽은 좀 더 빨리 봐주더라고요. 담당 의사는 뭐래 잘 크고 있대요. 별 이상 없다고. 윤자는 더 묻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예민하게 굴고 있다는 생각에 자책했다. 불씨는 엄마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밤 그는 지우가 준 초음파 사진을 다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작은 점 하나, 이 아이만큼은 믿어야 한다고 되뇌었다. 하지만 인수는 달랐다. 그는 지우가 전화를 오래 하거나 저녁에 외출을 하겠다고 말할 때마다 눈썹을 찌푸렸다. 어디 간다고? 지인이랑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저녁쯤엔 들어올게요. 무슨 지인? 그냥 학교 선배예요. 지금 네가 임신한 몸인데 밖에 다녀도 괜찮겠어? 사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안 있을 거예요. 지우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인수는 윤자에게 말했다. 당신, 얘 뭔가 수상하단 생각 안 들어? 아니, 그냥 좀 힘든 거겠지. 집에만 있으니까 갑갑할 거야. 애초에 대리모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사는 거 맞아? 우리가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뭔가 너무 대충 흘러가는 것 같지 않아? 당신은 왜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찜찜해. 아이가 진짜 우리 아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윤자는 그 말에 얼굴이 굳어졌다. 인수가 그 말을 꺼낼 줄은 몰랐다.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희망을 깨뜨릴 수 있는 폭탄처럼 느껴졌다.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왜? 사실일 수도 있잖아. 한 번이라도 병원 같이 간 적 있어? 그냥 지우 말만 믿고 있는 거잖아. 난 지우를 믿어. 그래. 당신은 항상 믿지. 근데 믿는다고 다 진실이 되는 건 아니야. 인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꽤 무겁게 느껴졌다. 윤자는 거실 한가운데 혼자 앉아 지우의 방문을 바라봤다. 문은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용한 밤, 집안은 너무도 낯설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집에 있어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 있다는 느낌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며칠 뒤, 지우는 또다시 외출을 요청했다. 이번엔 산전 스트레스 검사라는 병원 예약이 있다고 했다. 윤자는 흔쾌히 허락했다. 병원 위치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동행을 권하지도 않았다. 다녀오라는 말 한마디와 따뜻한 손길만을 전했다. 다녀와. 오늘은 햇살도 좋고 기분 전환도 될 거야. 네,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지우가 나간 후 인수는 지갑을 꺼내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윤자가 묻자 짧게 대답했다. 잠깐 볼 일 있어. 그날 저녁 인수는 말없이 돌아왔다. 그의 얼굴엔 평소보다 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흐리멍덩했다. 윤자가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혼잣말처럼 말했다. 사람 겉만 보고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윤자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았다. 아니, 묻고 싶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이 이미 불길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윤자는 지우의 초음파 사진을 서랍에 넣었다. 대신 아무것도 없는 벽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다른 건 몰라도 아이만은 진짜이기를, 그 하나만은 진실이기를.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든 박지우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 있었다. 윤자는 매일 지우의 상태를 살폈다. 입맛은 어떤지, 피곤하진 않은지, 혹시 배가 단단하게 굳어오진 않았는지. 식탁의 메뉴는 어느새 지우를 위한 중심 식단으로 바뀌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복숭아 요거트는 냉장고 한켠에 항상 비치돼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지만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뒤틀려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러움을 유지했지만 점점 말수가 줄었고 혼자 통화하는 시간이 늘었다. 밥도 제때 먹지 않았고 방 안에 오래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초음파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병원명이 달라졌지만 윤자는 묻지 않았다. 아이만 건강하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윤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수술비가 좀 부족해서 혹시 300만 원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 동생이랑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저도 일 못하고 있으니까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윤자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미 남편 몰래 한 차례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은행에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손에 쥔 현금 봉투는 오히려 따뜻했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단 하나의 진실만 남는다면 이 모든 부담은 사라질 거라고 믿었다. 며칠 후 지우는 다시 윤자에게 돈을 요청했다. 이번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다. 정말 죄송해요, 사모님.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이번엔 얼마나 필요해? 200만 원만 도와주시면 돼요. 제가 꼭 갚을게요. 그래. 근데 이제 그만해. 너도 힘들겠지만 나도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야. 윤자는 다시 한번 대출 서류에 서명했고 지우에게 봉투를 건넸다. 속이 타는 듯 했지만 지우의 손을 잡으며 억지로 웃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해요. 저 꼭 보답할게요. 그러나 그날 밤 인수는 윤자의 휴대폰으로 날아온 대출 승인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됐다. 그는 말없이 휴대폰을 들어 윤자에게 보이며 물었다. 이게 뭐야? 또 대출 받은 거야? 지우가 급하게 필요하대서 부모님 병원비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마를 쏟아부은 거냐고.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몰라도 돼. 몰라도 된다고? 당신이 벌어온 돈이야? 이게 가정이야? 아니면 쇼핑몰이야? 윤자는 말을 잃었다. 인수의 분노는 날이 선 말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한숨 속에서 터져나왔다. 그 애 정말 우리 아이 임신한 거 맞아? 병원 같이 간 적 있어? 검사 결과를 직접 본 적은? 지우가 보여줬어. 초음파 사진도 진단서도. 그게 가짜면? 그 아이가 다른 사람 아이면? 당신은 그 가능성 생각해 본 적 있어? 윤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손끝이 식었다. 초음파 사진을 신문지 사이에 껴두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 작은 점 하나에 걸었던 모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인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무겁게 들렸다. 며칠 후 지우는 다시 외출을 요청했다. 병원 검진과 부모님 병문안이 겹쳤다고 했다. 윤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래, 다녀와.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 네, 사모님. 금방 올게요. 지우가 나간 후
인수는 신문을 넘기다 말고 중얼거렸다. 사람 말만 믿으면 안 돼. 지우는 그런 애 아니야. 그런 애 아니라고. 당신이 어떻게 확신해? 윤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엔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아이가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게 그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초음파 사진을 꺼내려다 말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혹시라는 단어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혹시 이 모든 게 거짓이라면, 혹시 지금까지의 선택이 모두 착각이었다면, 그 두려운 상상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으로 현관을 나섰다. 오늘 병원 다녀오고 부모님도 들러보려고요. 늦지 않게 들어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윤자는 습관처럼 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긴 코트 자락 아래로 부른 배가 살짝 드러났고 그 모습은 여느 임산부와 다르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고 덜컥하고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난 뒤에도 윤자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디선가 아주 작은 위화감이 밀려왔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짚을 수 없었다. 지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엔 단순히 늦는 줄 알았다. 저녁이 되어도 오지 않자 윤자는 전화기를 들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기계음이 반복되었고 문제도 답이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윤자의 손끝은 점점 차가워졌다. 무슨 일이 생겼나? 혹시 길에서 쓰러진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인수는 늦은 시간에 돌아와 거실에 불이 모두 켜진 걸 보고 물었다. 지우는 아직 안 들어왔어. 전화는 꺼져 있어. 지금 몇 시야? 11시. 그제야 인수의 얼굴도 굳어졌다. 그는 옷도 벗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윤자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일까? 병원에서 오래 기다렸나? 아니면 부모님이 위독하신 건 아닐까?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할 단계가 아니야. 내일 아침까지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지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윤자는 경찰서를 찾았다. 실종신고서를 쓰는 손이 떨렸고 담당 형사에게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애썼다. 대리모 계약이었고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외출 후 연락이 끊겼고 임신 중이었어요. 형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지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신 사람, 이름이 박지우 맞죠? 신원조회 해보니까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전력이 있고요. 네, 가명을 여러 번 쓴 기록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금전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임신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후 잠적한 전력이요. 윤자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앉아있던 의자의 등바디가 갑자기 멀게 느껴졌다. 경찰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설명했지만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말만이 반복됐다. 거짓말이었어. 이틀 뒤 지우는 모텔에서 발견되었다.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윤자는 곧장 인수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유치장에서 나온 지우는 수척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사관이 말했다.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이미 다른 남성의 아이를 가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DNA 검사도 불일치로 나왔고요. 아이는 낙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자의 다리는 그대로 풀렸다. 의자에 앉지 않았더라면 쓰러졌을 것이다. 인수는 조용히 그녀를 부축했지만 눈빛은 굳어 있었다. 지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윤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죄송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진짜 낳고 드릴 생각이었어요. 왜 그랬니?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니? 그땐 돈이 너무 급했고 너무 절박했어요. 저도 무너졌었어요. 윤자는 울지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진공처럼 빠져나간 자리엔 허탈감만이 남았다. 시어머니의 저주, 자신이 감당하려 했던 한이 고스란히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기분이었다. 지우는 사기와 허위 진단서 제출, 낙태 시술 관련 위법 혐의로 구속되었다. 언론에는 조용히 처리되었고 지우의 이름도 다시 가명으로 덮였다. 하지만 윤자의 가슴에 남은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윤자는 지우가 머물던 방을 열었다. 작은 침대, 폭에 놓은 이불, 머리맡에 두었던 요거트 컵, 텅 빈 서랍.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다만 그 방에 있어야 할 존재만이 사라지고 있었다. 윤자는 방 안 한가운데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손끝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 방은 조용했고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박지우가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윤자는 그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 시계를 보는 일도, 뉴스를 보는 일도 의미 없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감각조차 사라졌고 하루는 다음 날과 구별되지 않았다. 그저 소파에 앉아 있거나 지우가 쓰던 방 앞에 서 있거나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초음파 사진을 꺼내다 다시 밀어넣는 것을 반복했다. 사진 속 조그마한 점 하나. 처음에는 생명이었다. 믿음이었다. 미래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조작된 거짓이었다. 무의미한 잉크점에 불과했다. 인수는 그런 윤자를 말리지 않았다. 그는 매일 출근하듯 집을 나섰다가 밤늦게 조용히 돌아왔다. 퇴직한 지 오래였지만 집에 머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다고 느끼는 듯했다. 그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그의 무력한 눈빛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정리해 윤자에게 전했다. 지우는 이미 3건의 유사사기 전과가 있었고 이름도 생년월일도 모두 위조된 정보였다. 그녀는 항상 임신을 빌미로 대리모 계약을 진행하고 일정 금액을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는 위조된 병원 진단서를 사용했으며 임신 사실 자체는 맞았지만 상대 남성은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아이는 몇 주 전 조용히 중절 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윤자는 수사관에게 물었다. 그 아이는 정말 제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나요? DNA 분석 결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던 거군요. 본인의 진술로는 시술 전부터 임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시술을 받는 척만 했던 겁니다. 그 말이 결정타였다. 윤자는 몸을 웅크리고 앉은 채 조용히 말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 아이를 원해서 제가 다 만든 일이에요. 수사관은 더 이상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다. 감정적인 위로는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윤자의 얼굴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틈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받아들임만을 배우고 있었다. 그것은 상실보다 더 잔인한 감정이었다. 그날 밤 인수는 식탁에서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끝난 거지?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을 이해할 수 없었어. 왜 그렇게까지 아이에 매달렸는지. 나도 잘 몰랐어. 근데 한이었어. 그 여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 시어머니? 응. 여자가 아이 하나 못 낳고 무슨 소용이냐고. 우리 집안 씨가 마른다고. 그 말이 너무 오래 남았어. 인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가 우리 인생 망쳐놓고 죽은 거네. 아니, 내가 내 인생 망친 거야. 지우도 나쁜 애였지만 나는 그 애한테 죄를 지었어. 믿음을 가장한 집착으로 사람을 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달라고 한 거니까. 그걸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인 걸까. 그 대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둘 사이엔 더 이상
부부 같은 말이 오가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무너진 가족을 지나고 있는 공동 생존자였다. 안다고 말할 수도, 몰랐다고 핑계댈 수도 없는 관계. 서로를 원망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고, 용서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사라져 있었다. 며칠 후 윤자는 지우에게 편지를 썼다. 직접 전달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을 담았다. 지우야, 너를 용서하지는 못하겠지만 너에게 돌만 던질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걸 이제야 알아. 너는 너대로 절박했고 나도 나대로 무너졌던 거니까. 그 아이는 어쩌면 너의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었겠지. 난 한 번도 엄마가 되지 못했지만 그 아이만큼은 평안하길 빈다. 우리 모두 진실 앞에선 다 죄인이야. 편지를 다 쓴 윤자는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래 닫아두었던 창문을 열자 봄 기운이 희미하게 밀려 들어왔다. 바람은 아직 찼지만 거실을 채우는 공기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